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처음 보신 분도 계시네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빨리 정리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감정평가론을 배웠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웠구나 하고 계시라고요. 그냥 다음에 다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감정평가론에서 감정평가역 기초이론 배웠는데 이 기초이론에서는 감정평가 분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6조, 7조가 원칙이야. 그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5조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무슨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OX5. 2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입니다. 6조 현황 기준 평가. 현황 기준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 사행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2번 지문 OX5. 1번은 시장 가치 기준, 2번은 현황 기준 평가. 근데 1번에 예외가 있고 2번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는 동일하죠. 법의사.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 가치 외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 세 번째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된다. OX5.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했습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5번 기준 시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날짜는 가격조사 완료일입니까? 개시일입니까? 완료일. 그래서 틀렸습니다. 개시한 날이 아니라 완료한 날이라고 합니다. 5번 틀렸네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이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이 나중에 하고 지역 분석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개별 분석 체유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다. 그럼 1번 지역 분석은 대상보다는 속한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절차이다. OX5. 2번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지역은 세 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2번 지문 OX5. 3번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보다 일반적으로 먼저 실시한다. 틀렸습니다. 지역 분석이 먼저 합니다. 지역 분석이. 3번 틀렸네요. 4번 개별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체유효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절차이다. OX5. 5번 인근 지역 나왔습니다. 인근 지역 나오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5번 지문 OX5. 이제 가치 재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과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 이 세 가지 배웠습니다. 1번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 형성이 변동하니까 부동산 가치도 늘 변동한다. 1번 지문 O입니까? X입니까? O. 2번 균형의 원칙이 나왔네요.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내부 구성 요소. 균형이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2번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이다. OX5. 3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경제적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적합의 원칙은 주위 환경, 인근 환경, 입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OX5. 5번 적합의 원칙이 위배되면 무슨 감가입니까?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런데 기능적 감가라 해서 틀렸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 3방식은 가격 산명성의 사고에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 이제 1번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은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OX, X 틀렸습니다.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임대료. 2번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틀렸죠.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임대료가 아니라 가액이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두 개 다 틀렸는데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 자리가 바뀐 거야. 이 자리를 바꾸면 이제 옳은 짐이 되는 거고. 3번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서 성립한 방법으로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다. OX5. 4번 비교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 4번 OX5.
5번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으로 수익하는 법과 수익 분석법이 있다. 5입니까? 예, 5.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토지 가격 공시, 주택 가격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공시권자 공부하고 지난주에 이의신청 공부했습니다. 공시권자는 두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 개별 들어간 것만 시장군수 구청장, 개별 안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공시권자에게 한다 그랬잖아요. 1번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OX 5. 2번 개별 공시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OX 5. 3번 이제 3번은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는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3번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OX? X.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없다는 거.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시험 지문입니다. 4번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OX? X입니다. 요 개별주택 가격은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개별 들어가면 시장군수 구청장, 개별 안 들어가면 국토교통부 장관. 5번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실로부터 60일 이내에 틀렸죠. 60일이 아니라 30일. 이의 신청에서는 무조건 30일만 나온다. 날짜는 틀렸습니다. 60일을 30일로 바꿔야 되겠네. 6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 7번 개별 공시가는 세부사 기억납니까? 개별 공시가는 세금 산정, 부담금 산정, 사용료 산정 기준이 된다. 7번 읽어볼게요. 개별 공시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세금이네요. 각종 부담금 부네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된다. 저하고 약속이잖아요. 세부사. 그러면 7번 마지막에 7번 5입니까? X입니까? 5.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2022년입니까? 자,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총 8개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부동산학의 총론입니다. 오늘 총론 공부할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여기 오셔서 부동산학을 공부할 건데 저하고 부동산학을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다른 말이에요. 공부는 이 책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근데 시험 공부는 이 책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것만. 그것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60점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점수가 필요 없으니까 60점 마크에서 자주 나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학 개론을 90점 맞췄다. 그러면 어쩌면 민법은 점수가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제시하는 것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도 60점이 아니라 80점까지 맞출 수 있다. 절대로 90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최대로 80점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편해집니다.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안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좀 삼가해 주시고 이제 수업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은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이거 모였으니까 바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책을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필기노트를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동영상 그 부분을 보서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는 게 좋아요. 저한테 바로 오는 것보다는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확인하면 스스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럼 그 과정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오래 남는데 저한테 바로 오시면 그러면 빨리는 습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7월달, 8월달이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7월달, 8월달이면 책 보지 말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빨리 오십시오 그러는데 1, 2월달 과정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일단 책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오는 게 나아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모르는 거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저한테 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또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됐습니까? 예, 그래요. 이제 수업 시작하는데 요 필기 노트라는 게 있고 필기 노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본서가 있는데 일단 필기 노트를 통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노트를 거의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꼭 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칠판에 여기 제가 이렇게 PPT 띄워놨는데 여기에 필기노트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필기노트를 없이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좀 불편할 거니까 필기노트를 이제 구입하시고 필기노트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파트가 끝나고 나면 제가 기본서에서 중요한 사항 체크하고 이렇게 수업 진행할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부동산학 총론을 공부할 건데요. 좀 빨리 할 거예요. 부동산학 총론은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학의 체계, 개념, 분류, 특성. 여기가 학원이 아니라 부동산 학과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공부해야 돼요. 부동산 학과라면 그걸 부동산학을 공부한다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공부하는 거야. 중요한 것만. 선생님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체계 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을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가끔씩 출제해요. 그럼 가장 최근에는 31회 때 출제를 했어요. 이때 출제했습니다. 작년에가 32회인데 32회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할지 안 할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 개념 분류 특성은 이 개념부터 출제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론 파트는 모든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4개 파트로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야. 체계는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가끔씩 출제한다고. 이렇게. 그럼 체계를 자세히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에서는 1년 동안 저에게 7가지 사항을 공부한다고. 7가지 사항을 알고 시험장에 갈 건데 오늘은 4가지 사항만 공부할 거예요. 4가지. 그다음에 이제 개념 가면 개념에서는 뭐 복합 개념, 부동산, 정착물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여러분 시험에서 아마도 1번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하는데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100% 출제할 것이다. 한 문제. 분류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2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럼 올해는 한 문제입니다. 특성 계속 한 문제 출제합니다. 이렇게 거의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3문제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 이 알파가 2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알파가 한 문제 정도 될 건데 그러면 개념에서 2문제 나왔다. 그럼 분류에서는 한 문제, 특성에서 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가 한 문제니까 그래서 총론에서는 3문제 내지 4문제 출제합니다.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아주 긴장하셔가지고 뭔가 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계획표를 많이 세운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서 부동산의 결혼 90점 맞아야 되겠다. 계획 세웠으면 계획을 다 백지화시킵시오. 계획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날 충실하시면 돼. 여러분 막 눈빛이 칠판을 그냥 뚫을 것 같아. 이렇게 그거 오래 안 가니까 그냥 그 계획을 다 없었던 걸 하시고 그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개념 분류 특성에서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맞춰야 돼요. 왜 계산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부동산학 개론은 어려운 파트가 나온다고. 그거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다 맞출 수 있는 파트인데 이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다 맞춰보게요. 이제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이 부동산학의 정의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체계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아마도 필기 노트는 6쪽 같은데 그 6쪽을 펴놓고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필기 노트 6쪽에 이제 부동산학의 이제 책에 그래서 부동산학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부동산학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 칠판에 있는 거
필기노트 있는 거 요거 4번 출제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4번 출제했는데 한 번도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 여기에 김영진 교수란 분이 부동산학을 이렇게 개념 정의했어요. 틀린 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한번 설명 듣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된다고. 자, 제가 장황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학이 뭐냐면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고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토지 자체를 연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지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부동산학이 아니라 지질학입니다. 그럼 건물 자체를 연구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건물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공학이지 부동산학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부동산학은 뭐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요. 부동산 활동. 요 연구란 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공부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학이다. 이게 김영진 교수가 정의하는 부동산학인데 요건 이제 읽지 말고 외울 필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틀린 말 만들지 않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자, 이걸 설명해 보면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동산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부동산으로 가요. 부동산에 태어나서 부동산에 살다가 부동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인간은 부동산에서 산다는 소리예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합니다. 행위. 그러면 여러분은 중개사가 돼서 중개 행위를 할 거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행위를 할 거고 개발업자는 개발 행위를 할 거고 그럼 이런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표현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겠네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놈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안 들어요. 토지가 엄청나게 많으면 좋을 텐데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5천만 인구는 애석하게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부동산이 못 만든다. 토지를 못 만든다.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잘할까를 김영준 교수가 능률화라고 했어요. 이 잘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고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하고 원리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현장에 써보게 돼요. 그것을 응용기술이라고 그래. 이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소리야. 개척한다,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는 학문이에요. 만들어내는 과학인데 근데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어요.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건축공학 이걸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김영진 교수의 견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저는 이제 종합응용과학이 부동산학의 성격이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은 짬뽕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 성격을 시험에서 아주 잘 내요. 여기 이제 개념이고 이 개념은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인데 부동산학의 성격은 체계 중에서요. 체계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그럼 얘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막 별표 3개짜리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체계는 시험에 거의 안 낸다고 했잖아요. 안 내는데 자주 나오는 게 안 내는데 나온다면 그러면 중요한 게 성격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은 이렇게 5가지 성격을 가져요. 종합과학이다. 여러 학문이 결합됐다. 응용과학이다. 뭐 짬뽕이 있다. 응용이 있다. 이런 소리고 경험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서 보면 이 경험과학 밑에 뭐라고 설명 나오고 규범과학 밑에 뭐라고 설명 나와요. 그거 싸그리 무시입니다.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 시험에서 응용과학이 무슨 말입니까? 규범과학이 무슨 말입니까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거 내면 제가 손목을 건다. 안 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내용은 필요 없고 그냥 타이틀만 하시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거지.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그렇게 내요. 시험 지문에.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부동산은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그러면 네. 부동산은 응용과학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회과학은 뭐고 사회과학의 반대가 뭘까? 사회과학의 반대가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은 뭐냐면 왜 봄이 되면 꽃이 필까? 왜 가을 되면 낙엽이 질까? 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그래요. 그 반대는 사회과학인데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데 이 사회현상은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럼 인구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한다. 그럼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가격 상승할까 하락할까? 하락할 것이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거. 이 사회과학이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겁니까?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겁니까? 사회현상. 왜 인구가 감소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가? 이게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시험 지문은 이렇게 내요. 과학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OX, X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철학을 순수과학이라고 해요. 철학을 순수과학. 근데 이 순수과학 여러 개를 응용한 것을 응용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응용과학이거든.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OX, X.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5개 나오는데 이 5개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럼 최소한 2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어떻게?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 반대가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이다.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자연과학은 아니라는 소리야. 순자는 아니라는 소리야. 순자.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활동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학문이지 가상적인 학문은 아니라는 거고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부동산 사고 파는 거, 부동산 중개하는 거, 감정 평가하는 거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입니까? 아니요.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의 성격은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기억할 수 없다면 그럼 요 4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 아니고 구체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학문의 반대가 구체적이잖아요. 그럼 부동산학은 구체적이겠죠. 순수과학이고 자연과학이 아니고 순수과학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고 부동산학은 가상적인 학문입니까? 현실적인 학문입니까? 현실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요 밑에 4가지는 부동산학의 성격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앞머리 따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언니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가 무슨 말이야?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앞머리 땄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한 5번 나왔던 것 같아요. 부동산학의 성격이.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뭐가 아닙니까? 추순자가 아니다. 자, 됐어요. 한 문제 맞췄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걸 공부할 거야.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법경기 그래요. 법경기. 이 법경기가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3가지를 부동산학의 3대 측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있네요.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이죠. 네, 이 부동산을 여러분이 중개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중개사야. 제가 이걸 사러 왔어요. 제가 매수 의뢰인. 여러분 중개사.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이걸 설명할 거라고. 이거 이제 임대용 부동산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이 이걸 설명할 건데 근데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할 거라고. 제가 질문 다 하겠죠? 그럼 여러 가지 사항도 여러분이 대답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입니까? 아니면 상업지역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쎄요 이렇게 했다. 그럼 중개사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걸 중개한다면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거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률적 측면이야. 법률적 측면. 자, 어떤 부동산을 중개한다. 어떤 부동산을 감정평가한다. 즉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는 소리야. 그런데 결국은 3가지란 소리야. 그 3가지가 법경기인데 첫 번째가 이제 법률적 사항이 나왔어요. 이 토지하고 관련된 법률적 사항, 건물하고 관련된 법률적 사항, 요거 설명할 거라고. 이 토지가 여러분 토지라면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면, 아니,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면 땅값이 훨씬 더 비쌀 거라고.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반드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률적 사항.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동산 사는 이유는 임대 목적이잖아요. 임대료가 얼마일까? 그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임대료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할 거라고. 그것은 경제적 사항. 토지의 면적, 그다음에 건물의 높이, 건물의 층수 이런 거 설명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거 중개하는데 중개사가 저 토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넓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 면적을 이야기할 거라고. 그것을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 측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소리야.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를 법경기, 앞머리 따서 법경기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이제 참고 표시입니다. 참고 표시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개별이란 말이 있고, 복합이란 말이 있어요. 개별은 하나만 있으면 개별입니다. 복합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되면 복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부동산 중개할 때, 평가할 때, 사고 팔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결국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법경기. 그럼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고려한다는 소리야. 그럼 세 가지를 고려하면 부동산을 바라볼 때 개별적 측면만 바라보는 겁니까? 복합 개념으로 본다. 복합 개념으로 본다. 이걸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복합 개념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 복합 개념. 자, 그럼 이 3대 측면이 의미하는 거. 3대 측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예요. 이게 30년 전으로 가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다음 중 부동산에게 3대 측면으로 묶인 것은, 그럼 답이 법경기 이거 찾아내면 된다고.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절대 그렇게 내지 않고 예전에 이렇게 줬었어요. 뭐라고 줬냐면 용도 지역을 줬어요. 용도 지역을 주고 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30년 전입니다. 용도 지역을 주고 나서 이게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무슨 개념입니까? 법률적. 그게 30년 전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는다고. 요즘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3대 측면, 그러면 법경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3대 측면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 책을 보면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복합 개념으로. 자, 그게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 요인. 감가 요인은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야.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로 가는데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는 거야. 그걸 감가 요인이라고 한다고. 감가 요인은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몇 개로 나눌까? 감가 요인은 무수히 많다. 그런데 몇 개로 나누어진다? 3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렇게 3개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에게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시기는 지났다고. 그럼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다. 그럼 감가 요인이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무수히 많다니까요. 무수히 많은데 결국 몇 가지다? 3가지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내용연수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내용연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 그럼 됐어요. 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3대 측면이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다. 이거.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법률적하고 경제적은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형태가 없으니까 이것을 무형이라고 그래. 무형. 근데 기술적 물리적은, 자, 기술적 물리적이란 말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 이 토지의 면적, 넓다, 좁다. 이거 건물의 높이가 높다, 낮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런 것을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한다고. 그럼 기술적 물리적은 형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유형.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오면서 유형, 무형이 나오면 이 기술적이 유형으로 연결돼야 돼. 기술적 다음에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라고 나오면 그것은 틀린 질문이 된다고. 의미하셨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3대 측면입니다. 자, 3대 측면, 법경기 3개 결합하면 복합, 그다음에 기술적이 나오거나 물리적이 나오면 유형, 무형, 유형. 오케이. 자, 이번에는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은 부동산에게 공부 대상. 이 책에 있는 거, 이 책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이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게 부동산에게 연구 대상.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용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뭐였습니까?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야. 활동과 현상.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여러분이 중개 활동을 한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다. 투자한다. 돈 빌린다. 금융. 이런 게 부동산 활동이에요. 요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왜 부동산 경기는 변동할까? 왜 토지 가격이 올라갈까? 왜 투기는 일어날까? 투기적 현상, 경기 변동 현상 이런 거 배우겠다는 소리야. 그럼 부동산학의 이용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OX 5 26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부동산학의 이용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입니까? 활동과 현상이다? 활동과 현상이다. 근데 현상이 무슨 말인가는 시험에 안 내요. 그러니까 활동은 좀 알고 와야 돼. 부동산 활동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뭔데요? 부동산 활동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 그것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였습니까? 중개. 그게 중개 활동이라고 그래.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것은 부동산 활동이 된다고. 제가 제 토지에다가 건물 지었습니다. 그것은 건축활동. 건축활동?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야. 국가에서 도로 만들었습니다. 개발활동. 공원 만들었다. 개발활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다. 이게 개념이야. 그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요. 인간이지. 인간. 사람이지. 여기 주체잖아. 주체. 주체.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요. 부동산. 여기 대상. 여기 이제 객체죠. 객체. 그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야.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공적 주체가 뭡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30년 전에 냈다고. 국가, 지자체, 공기업은 공적 주체입니까? 사적 주체입니까? 이거 30년 전에 낸 거야.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공적 주체가 국가인데 이걸 제1섹터라고 그래요. 사적 주체를 제2섹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3섹터는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가 같이 하는 거야. 사적 주체 민, 공적 주체 관 같이 하는 거야. 이게 부동산 활동의 주체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 근데 이걸 굳이 나누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나누는 거야. 예,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25회 때 이렇게 시험에 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은 제2섹터의 개발로 이렇게 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공적 주체가 제1섹터라는 거 이것만 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부동산 활동의 주체까지 공부했는데 그러면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활동이죠. 그럼 부동산 개발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겠네. 그럼 개발 활동의 주체가 인간인데 이걸 나누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고 하니까 공적 주체의 개발은 제1섹터의 개발이다. 이걸 공영개발이라고 한다고.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했다. 공영개발. 그럼 사적 주체가 개발했다. 민영개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의미하셨나요? 오케이. 자,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중요성이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의 성질. 자, 우리 이런 말 쓰거든요. 저 사람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저 사람은 속 마음은 사기성이 있어. 겉으로는 아주 사기성도 없고 아주 친절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속 마음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거든. 그 사람의 속성이 사기성이 있다는 소리야. 저는 어떻게 보여요? 저는 마스크를 내려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속에 있는 성질이야.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예전에 시험에 나오면 뭐 주체 이런 걸 냈다고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시험에 나오면 요것만 낸다고. 요것만. 그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지금 제가 여기 10개 써놨습니다. 10개. 10개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속성에서 이제 몇 가지만 볼 건데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이 물건인가요? 물건이죠. 물건.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대물 활동인가요? 대물 활동이죠.
대물 활동. 부동산 사고 파는 게, 거래하는 게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고 팔 때 결국은 사람끼리 사고 팔거든. 제가 부동산을 코끼리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사람끼리 이루어진다. 대인 활동입니까? 대인 활동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갖는다는 거야. 22회 때 시험 지문으로 가봅시다. 기출지문.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OX, X 이렇게 내는 거라. 이렇게. 예? 자, 윤리성이 나왔네요. 이 말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윤리적으로 하세요. 그 말이야. 그럼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끼리, 거래 당사자끼리 사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윤리성이야. 그럼 중개업자가 의뢰인들에게 사기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윤리성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냈냐면 윤리성을 이렇게 냈다고. 한 7, 8년 전에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지만 중개업자, 부동산업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부동산업자도 거래 당사자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윤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 초창기 시험에 시험 과목에 뭐가 있었냐면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초창기 시험에 실제로. 지금은 윤리라는 과목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시험에는 1차 과목이 윤리가 있었다니까요. 윤리. 그래서 윤리를 시험 봤었다 그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경제적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는 타인의 경제적 규모가 큰, 경제적 가치가 큰 부동산을 중개한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윤리 과목이 있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국민윤리도 없어질 판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졌는데 이 윤리성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그다음에 이제 임장 활동은 오늘 이제 또 좀 있으면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현장에 임한다는 소리야. 토지는 못 움직여요. 부동산은 못 움직여요. 그걸 부동성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가 되면 서울에 있는 땅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땅도 중개할 수도 있고 자기 시골 땅도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서 봐야 되잖아요.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가서 봐야 된다. 현장 임한다. 임장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하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이 토지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이제 엄청 잘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공간 활동입니다. 토지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토지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인데 이렇게 토지가 있네요. 사람이 걸어다니고 자동차가 지나다니네요. 이걸 수평 공간이라고 그래요. 수평 공간. 수평 공간이 지표면이야. 지표면. 그럼 여기만 터집니까? 아니요. 여 위에도 터지고 여 밑에도 터지요. 지하도 터집니다. 그럼 여 위에 비행기가 지나다니고 이건 이제 공중 공간 그래요. 그러면 지하철이 지나가면 지하 공간. 이 세 가지가 토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토지는 수평 공간만 토지가 아니라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하 공간 이 세 개를 합친 거예요. 이걸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고 그래. 그럼 토지는 공간 덩어리인가요? 토지는 공간 덩어리죠. 그럼 부동산은 공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 되는 거야. 여기 수평 공간에다 하는 행위도 부동산 활동. 공중 공간에 하는 행위도 부동산 활동. 지하 공간에 하는 행위도 부동산 활동.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공간 활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제가 다 하지 않고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에서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속성에서 첫 번째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윤리적으로 하세요. 윤리성. 그다음에 현장에 임하세요. 임장 활동.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공간 활동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정도가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부동산학의 체계는 1년 동안 7가지를 공부할 건데 근데 오늘 4가지 했습니다. 그 4가지가 기억날까요? 첫 번째 부동산학의 정의, 학문적 정의,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건 외우지 말아야겠잖아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학의 성격,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세 번째 복합 개념, 3대 측면 법경기, 법경기에서 기술적이 나오면 유형, 무형, 유형.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활동과 현상. 현상은 필요 없고 활동만. 활동에서 속성은 윤리적으로 하세요.
대인활동, 대물활동, 그다음에 임장활동, 공간활동 이 정도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자, 여기 이제 책이 끝나면 이제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에 출제하기로 약속했던 부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죠. 필기노트는 8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출제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여러분 시험에서 1번 타자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1번 타자가. 여기 표, 아니 박스, 이 박스 별표 3개짜리. 별표 3개는 거의 뭐 80 내지 90%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의 개념인데 이런 뜻이요. 부동산이 무슨 말인데요? 그 소리야.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게 복합 개념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그 복합 개념 부동산, 이 복합 개념 나왔습니다. 그 뭐가 나와야 돼요? 법경기.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법경기만 하면 돼. 법경기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복합 개념 나오면 뭐만 하면 돼? 법경기 이것만 나오면 된다고. 이 법경기를 짬뽕했다는 소리야. 짬뽕했다. 체계화했다. 짬뽕했다는 소리 이게.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볼 때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요 세 개를 결합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 세 개를 결합하면 이걸 복합 개념. 무조건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개념이 나와야 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요. 근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반드시 비교하는 대상이 나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비교 대상이 복합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이야. 그 복합 부동산은 복합은 하나만 있는 겁니까? 2개 이상 있는 겁니까? 2개 이상. 그럼 칠판을 보면 부동산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개. 토지하고 건물. 그러면 토지만 보면 하나만 보면 개별 부동산. 건물만 보면 개별 부동산.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겠다. 이 부동산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팔지 않습니다.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할 때 거래할 때 이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얘를 2개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이다. 아주 빈번하게 출제했었습니다. 이 2개 구분하는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리. 법경기 나왔습니다. 그럼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 나오면 복합 부동산 됐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이걸로 끝.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세 개를 짬뽕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짬뽕시켰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경제적 개념부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을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부동산을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하고 생산 요소, 다른 말로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로 표현해요. 그럼 자산, 자본, 생산재,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오면 무슨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렇게. 이 상품이란 말은 토지는 사고 판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수용해서 택지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토지가 뭔데요? 그러면 2가지로 말해. 상품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투자의 대상이죠. 그런데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지. 정보 빼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는 일이 이 토지를 상품으로 사고 파는 거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토지도 상품이란 소리예요.
다른 쪽으로 약간 셌는데 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5가지만. 그럼 이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산, 자본, 자연, 생산재는 경제적 개념이다. 뭡니까? 있습니까? X.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니까. 예?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22회 때 시험 문제로 갑니다. 22회 때니까 10년 넘었죠? 근데 22회 때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부동산의 결론이 어렵게 나올 때 22회 때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토지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재도 되고 소비재도 된다는 소리야. 근데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라고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집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요. 이번엔 기술적 개념,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입니다. 기술적 나오면 하고 싶은 말 해볼래요? 기술적. 기술적 나오면 하고 싶은 말. 네가 해라 이씨 물어보지 말고. 유형. 기술적이 나오면 유형. 기술적 유형. 법률적 경제적은 무형. 기술적은 유형.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요 4가지 마시면 돼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저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그냥 보고만 있어라. 경제적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북한산 국립공원이 부동산 맞습니까? 북한산 국립공원 부동산이잖아요. 그 북한산 국립공원은 자연입니까? 자연이잖아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환경이야. 북한산 국립공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고.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위치야. 그러니까 북한산 국립공원도 공간이라고.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하면 그것을 기술적 개념이라고 그래. 이 4가지 외울 때 앞머리 따서 이렇게 외워요. 공자위환 이렇게 외워요. 공자위환. 선생님 순서대로 자공위환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것은 여러분 자유대로 하시고. 공자위환이야. 공자위환에서 요 자가 여기도 자가 있고 여기도 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가 자연이라는 거. 기술적 개념 그러면 공자위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2가지나 끝났네요. 3가지 해야 되는데 2가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으로 갔죠. 시험은 법률적 개념이 가장 잘 내요. 법률적 개념이.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법률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나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한자 말로 하면 협의의 부동산이야. 협의의 부동산.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강의 부동산. 한자 말로. 넓은 의미가 한자로 강이니까.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해놨네요. 자, 제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니까 여기다가 제가 우리나라 법 체계를 쭉 해볼게요. 네모보다는 동그라미가 좋겠네요. 자,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장 위의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 가장 위의 법. 그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헌법을 아버지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법체계라고 그래요. 법체계. 네,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아버지법으로서 그다음에 정가운데 요 가운데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민법입니다. 민법이 엄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헌법은 아버지법이고 민법을 모법, 엄마법이라고 그래요. 엄마법. 민법이 중간에 있는 핵심이죠. 핵심. 그러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는데 이 많은 법 중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한 것은 딱 민법밖에 없어요. 헌법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공법 배우는데 아무리 공법을 따져봐도 공법의 국토,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이라든지 이거 아무리 봐도 부동산이 뭐라고 없어요. 오로지 딱 하나 있어. 우리나라 법에서. 우리나라 법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 중에서 민법에만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어요. 그걸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래. 민법상.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야. 민법 99조 1항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걸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이 민법상 부동산을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뭡니까? 그러면 두 개로 나눈다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뭔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이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 3년 연속 나와요. 그래서 3년 연속 나오는데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X, O.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OX, O. 이렇게 출제한다고. 이렇게.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다 똑같은 말. 자, 질문합니다.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X, O. 정착물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OX, O.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O. 정착물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OX, X. 그렇게 출제해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좁은 의미가 나왔으면 넓은 의미도 나와야 되겠네? 그건 넓은 의미의 부동산 나오잖아요. 절대적이 나오면 상대적, 원칙이 나오면 예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좁은 의미 나왔으니까 넓은 의미죠. 그럼 넓은 의미는 여기 민법은 법 체계 중에서 좁은 부분이야. 그럼 넓은 의미는 요거 전부 다 보겠다는 소리야. 전부 다. 그러면 요 민법은 좁은 의미고 요거 전부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전부 다 보겠습니다. 그게 넓은 의미야. 그러면 요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분산은 넓은 의미의 분산에 포함되네. 그럼 넓은 의미의 분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더한 거야. 그럼 준부동산이 뭐냐면 여기 법이 있네. 여기 법 하나. 여기가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야. 자동차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동차를 등록을 하면 부동산처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자동차는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이걸 등록을 한다면 그러면 부동산처럼 해주겠습니다. 이런다고. 이런 것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해주겠습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준부동산도 부동산을 보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럼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봐주겠습니다가 의제야. 의제. 예? 그럼 자동차가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아닌데 법적으로만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걸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에 뭐가 있는데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지 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등기를 한다면 부동산처럼 봐주겠다. 이런 걸 준부동산. 자, 그럼 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거 동산입니까? 분산입니까? 동산이야. 그러면 시계, 핸드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건설 현장에 있는 것들, 포크레인, 불도우저 이런 것들, 중장비. 요 두 개, 요 위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동산이야. 동산인데 시계는 핸드폰은 사서 구청에 가서 등록하지 않는다고. 근데 애들은 등록한다고. 등록. 그러니까 동산 중에서 등기 등록하는 애들은 부동산처럼 봐주겠다. 이걸 준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고. 특정한 동산 등.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런 거. 이거 나중에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몇 번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돼요. 그럼 얘들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에 준한다. 부동산처럼 해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업권이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본질이 아니죠. 아닌데 어업권을 등기를 한다면 너는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그러니까 토지처럼 해주겠다는 거죠. 토지처럼.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취업에 출제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개념만 내. 개념만.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준부동산은 개념만. 그럼 준부동산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OX, O. 이렇게. 자, 가끔씩 이제 준부동산이 어디에 속합니까를 물어봐. 소속을.
준부동산 소속 찾아가 볼게요. 여기 준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준부동산의 소속은 법률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법률적. 경제적이라면 틀린 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여기까지 OX. O.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X. 됐습니까? 이렇게. 자, 큰 틀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예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떻게 세 가지냐면 토지하고 정착물하고 준부동산하고, 경제적 개념은 5가지, 기술적 개념 몇 가지? 4가지. 요거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가장 시험에 잘 내는 형태는 소속 물어봐요. 소속. 생산 요소가, 생산재가 어디 소속입니까? 경제적입니까? 법률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자기 집 찾아가는 거. 이걸 가장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준다.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자, 이게 다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거 다 끝내지 못하고 여기서 쉬었다가 이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드라베타 이 내용을 봤습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